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13세 우리 아이와 돈 이야기를 시작할 때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아이에게 수학도 영어도 아닌 돈 공부가 필요한 걸까요?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오늘 썸네일에 여기 오늘의 상품권 가지고 왔었어요. 여러분 100장입니다. 제가 이 오늘의 상품권 100장을 9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왜 90만 원에 구입을 했을까요? 그 경제 기사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지금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5천억 한도로 오늘의 상품권 할인율이 10%, 그리고 1인당 1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제 이름으로 100만 원치로 구입한 거죠. 저는 이걸로 굉장히 저렴하게 또 장을 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도요, 수십억의 유산보다 더 가치 있는 엄마표 금융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엄마를 위해 이런 거 하면 아이가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괜히 아이가 돈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되시는 분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이분은 교사세요.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금융교육과 경제교육을 함으로써 이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대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수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크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일단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한대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어른이 됐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하면 커서도 배울 곳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대로 금융을 모른 채로 어른이 됐을 때 정말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을 하죠. 자, 어린아이부터 돈 공부해야 되는 이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은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은요 4분의 1 정도만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안 좋을수록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 이런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난한 집의 딸들은 대학을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 꿈을 꿀 수가 없었죠. 그냥 빨리 돈 벌어, 시집가, 이렇게 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함께 심어주자는 거죠. 돈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지금은 부자가 아니어도 네가 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직접 돈을 세거나 차곡차곡 모으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부모들이 세뱃돈을 이렇게 빼앗고요. 그 돈을 카드에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카드를 긁어서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돈이 얼만큼 있고 사라지는지 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쓰면 눈앞에 돈이 사라져서 지갑이 홀쭉해지는 경험을 할수록 우리가 돈 다 썼네? 돈이 없네? 내가 이거 장난감 괜히 샀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신용카드 쓰는 엄마를 봤을 때 엄마 카드에 돈 있잖아 라고, 카드가 무한정 돈이 나오는 기계인 줄 알아요. 부모가 세뱃돈을 가져가는 것, 카드를 쓰는 행동, 이런 것들이 아이의 실질적 금융 경험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가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온누리 상품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죠. 이거 100만 원 중에 제가 10만 원 이제 할인을 받았고, 그 10만 원 할인 받는다고 큰 부자 되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눈앞에서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상품권 내고 거스름돈 받고 할인을 몇 프로 받는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돈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규모 있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21세기에는요 새로운 문맹이 있대요.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를 모르는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반면에 돈이 없어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는 시시때때로 들려옵니다. 금융 문맹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돈을 이해하거나 관리할 줄 모름 또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엄마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가 배울 곳이 없어서 대물림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이에게 이 금융 문맹을 벗어나서 부자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모 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투자 강연회가 있었는데 인터뷰 주인공은 40대 직장인, 가족과 함께 강연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까지 데려왔대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까닭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스스로 느끼고 금융 투자 활동에 호기심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와, 아이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제 부모님 따라서 듣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의 회사입니다. 워런 버핏 이 회사는 주주총회를 매년 5월 오마하에서 아주 크게 열어요. 올해는 못 열지 않을까 싶지만 아주 크게 열어요. 크게 여는데 주총이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홀은 세계 각지에서 온 4만 명의 주주들이 가득 채운대요. 2박 3일 동안 막 축제를 엽니다. 이 오마하라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를 가족들이 가가지고 즐기는 거죠. 주식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본주의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걸 보시면 찾아보겠죠. 우리 투자 강연회 같은 게 어디 있을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원래 되게 많아요. 많은 언론사, 뭐, 매경, 한경, 이데일리, 이런 언론사에서도 많이 주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 조금 더 크면 같이 데리고 다닐 계획입니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자주 접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 우리 엄마도 뭐 이렇게 했었지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가 투자를 비롯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적게 접한 거죠. 그래서 금융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빈익부, 부익부로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면 아이에게 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금융 지식을 물려주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우리가 지식은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책을 읽으면 책에 있는 많은 이렇게 정보들이 요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자,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얘들아, 평소 집에서 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본 적 있는 사람? 했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전에 밥 먹다가 엄마한테 우리 집은 얼마 버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더러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밥이나 마저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모든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대요. 돈 이야기만큼 쓸데있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아주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줬습니다. 아빠가 지금 300만 원 벌어오는데 관리비 20만 원 내고 통신비 얼마 내고 니네 보험료 내고 대출 이자 내고 뭐 유치원비 내고 밥값 내고 기름값 내고 밖에 뭐뭐뭐 내고서 얼마 저축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축을 이만큼 하고 있는데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엄마가 매달 너에게 내야 될 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야. 그래서 그 아이의 용돈과 여러분 요즘 대학생 용돈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용돈이랑 뭐 월세 같은 거 대줘야 될 수도 있고요. 대학 등록금, 뭐 교재비 이런 거 해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한 달에 1년이면 2,400만 원이죠. 근데 엄마 아들 3명이잖아. 엄마는 한 달에 600만 원이야. 물론 동시에 대학을 다니지 않겠지만. 그래서 엄마는 지금 저축해야 돼. 지금 모아야지. 너 10년 후에 10몇 년 후에 엄마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얼굴이 정말 새파래졌어요. 새파래지더니 유치원 때였는데요. 엄마 나는 대학 안 갈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집 거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세상에는 국립대라는 곳이 있는데 서울대라는 곳이 있어. 거기 가면은 등록금이 매우 저렴해. 그래서 지금 생각했던 거 적게 들 거야. 그리고 네가 1등을 한다면 공짜야.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새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들이 뭐 사달라 뭐 막 떼쓰고 막 들어눕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몰라도 돼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뭐 대출이자 얼마 내고 있다. 이 집을 사는데 빚이 얼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워런 버핏은요, 조기 경제 교육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동네 시장에 가서 물건에 붙여진 가격표를 숫자가 매일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일값이 계속 달라지죠. 귤이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고. 엄마가 흥정하는 모습을 통해 재미를 붙이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통장의 이율을 비교한 뒤에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율이 2.5%고 저기는 3%고 이런 걸 비교해서 가는 거죠. 또 다른 이는 초등학교 때 1년 부은 적금을 찾으러 갔더니 저축한 금액 외에 돈이 붙어있는 걸 확인하고 금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큰 재미를 못 봤고요. IMF 때 세뱃돈을 1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놓고 1년 후에 이자가 20% 이상 붙고 난 걸 보고 나서 제 손에 쥔 이자가 2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월평동 이수락에 가서 우동을 혼자 사 먹었거든요. 와, 내가 이 우동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니, 비싼 우동을.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1억을 모으면 2천만 원씩 매년 이자가 나오겠네? 나 부자 되겠네?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은 빠른 저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직도요, 대학 레벨이 높아지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뭘 하고 싶은지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문제집이나 한 권 더 풀어. 공부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해요. 내 꿈이 무엇인지, 뭘 할 건지 보지도 않고 공부만 해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성적으로 사회 나가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학창시절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친구들이 훗날 인플루언서를 활약하며 마음껏 보상을 누리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이 지금 요즘 먹방 유튜버들 돈도 되게 많이 벌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요. 뭐지, 나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쟤네가 왜 더 부자 되고 잘 살지? 공부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공부에만 목매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돈에 대한 공부도 함께 가르쳐주다라고 해요. 이 책에서 13살에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 유대인이 어떻게 하는지 유대인 교육을 보고 이 나이를 정한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빨리 하면 좋죠. 돈 공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대인은 아들은 12살, 딸은 13살. 아들은 13살, 딸은 12살. 미츠바란 성의식을 통해서 이제 돈 투자를 시작합니다. 투자를 시작한대요. 12살, 13살에.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에 무조건 투자를 시작합니다. 파티를 열어서 친척들이 몰려와서 돈을 낸대요. 축의금을 낸대요. 결혼식처럼. 축의금을 어떻게 할 건지, 축의금으로 너의 대학 자금을 준비할 건지, 너는 어느 대학을 갈 건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거기는 월세가 얼마고 등록금이 얼마고 너에게 얼마의 돈이 필요할 건지, 네가 뭐 나중에 사업을 할 건지, 뭐 이렇게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대요. 지금 이 돈을 그때까지 어떻게 굴릴 건지도 같이 계획을 한대요. 자금 운용 기간이 짧다면 안정적인 예금과 채권을 비중을 높게 두고요. 기간이 길면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에 대해 몰라도 그때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바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20살이 돼서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겠어요. 이미 10몇 살 때부터 채권, 예금,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며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를 것. 여러분, 복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려줄 돈이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그거 정말 핑계예요. 그래서 복리 그래프를 제가 엑셀로 실제로 만들어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수직 상승하는 때가 바로 25년에서 30년이 지난 그 타이밍부터는 그래프 자체가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자산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근데 25년이나 30년 이상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불어나는 게 이게 복리의 마법이래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재테크하며 45살부터 부자, 25부터 하면 50부터 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금융 문맹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숫자를 끌어들이자라고 합니다. 날이 춥다, 아유 춥네, 덥네 이런 말이 아니라 바깥 온도가 영하 3도인데 어제보다 5도나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개념을 알려주는 거죠. 냉장고 아이스크림이 있는 냉동칸은 현재 마이너스 1도야.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얘랑 얘랑은 500원 차이인데 얘가 20%가 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빼기 분수 퍼센트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항상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수학 문제집 안 풀려도 이거 다 맞춰요. 암산해버립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수학을 되게 잘할 수 있게 돼요. 더하기 빼기. 우리나라가 숫자가 많잖아요. 뭐 10,000원, 50,000원 이러니까 더하기 빼기 두 자릿수 이런 건 껌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는 마스크 가격이 막 5배나 오르면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도 1,000원이었던 마스크가 왜 5,000원이 됐을까? 이런 걸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돈 공부죠. 단종된 게임기가 몇 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딸기가 비싸고요. 겨울에는 수박이 비싼 이유. 수요와 공급 법칙을 예로 들으면 좋습니다. 수요는 필요한 사람, 공급은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줘도 너무 좋겠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장을 보러 아이들과 많이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과일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 비싸. 저는 이제 제철 과일과 제철 음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자기가 음식이다, 그 자연식품이 나오는 철에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하면서 저렴한 것을 구입해야 몸에도 좋다, 가정 경제도 좋다라고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은요, 쓸데없는 비싼 걸 사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귤이 먹고 싶으면 겨울까지 무조건 기다립니다. 폐지는 왜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할지 잘 모르잖아요. 이 책은 이게 너무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대화가 끝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숙제했니? 밥 먹었니? 양치했니? 우리가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하면 아이가 생각이 깊어지겠죠. 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힘들게 폐지를 줄까? 폐지를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폐지를 사들이는 곳이 있다는 말이네. 어디서 폐지를 사들일까? 고물상에서 왜 폐지를 돈 주고 살까? 폐지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제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도 제가 고물상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끝까지 생각을 하게 하는 힘,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줘야 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부루마블 게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과 한 번씩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해보고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부루마블을 아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미화해 알려주는 도박 게임이라며 폄하했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해요. 그래서 아이가 괜히 투기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라고 이 게임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이 게임을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부터 해서 다른 도박 게임도 많이 해봤어요. 룰렛 같은 거. 순수한 도박 게임도 되게 많이 했어요. 돈에 관련된 거. 제가 부루마블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부동산을 빨리 사는 사람이 승자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이제 거지가 된다는 그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게임을 해도 월급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빨리 부동산을 작은 거라도 싸구려 국가라도 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본 사람 말죠. 부루마블의 묘비는 자본소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땅을 밟으면 저절로 돈이 굴러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근로소득의 중요성은 미미해지고 근로소득을 모아 살 수 있는 토지가 점차 사라집니다. 게임을 아무리 돌아도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유리해지지가 않아요. 유리해지기는커녕 주사위를 굴리는 족족 임대료만 나갈 뿐입니다. 차라리 무인도에 들어가 쉬는 게 더 낫다고 해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종이화폐는 말 그대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라는 자본주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화폐의 한계를 설명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초고도 인플레이션을 맞은 국가도 사진을 보여주라고 해요. 술에 가득 지폐를 싣고 시장에 간 짐바브웨 소년이 고작 달걀 한 개를 들고 오는 모습.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짐바브웨 달걀 이렇게 치면 나와요. 베네수엘라 길거리 곳곳에 지폐 더미가 거대한 쓰레기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본 아이들은 종이화폐는 그냥 종이일 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돈을 무제한 푼다고 해요. 자, 앞으로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아이들과 기사를 보면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어내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화폐가 또 가치가 하락할 거야. 물가가 또 오를 거야. 이런 대화를 현실의 어떤 기사와 상황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짐바브웨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100조 달러예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실제 화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껴놓고 있어요. 100조 달러는 제가 2012년도에 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 화폐가 행운의 지폐라고 해서 부자 되는 지폐라고 해서 12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달러라는 이 숫자 때문에 미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화폐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부의 DNA를 깨워주는 방법.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고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서평단 10명 선정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세 우리 아이와 돈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